네, 이 시간에는 382페이지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재화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광업권 재화. 주식은 재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을 포함한 현금 같은 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지 않는 거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 상품의 할부 판매 과세죠. 상품의 할부 판매 2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근로의 제공도 이건 용역의 제공이 아니니까 과세가 아니죠.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화의 담보 제공. 재화의 담보 제공도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과세 대상. 다음 3번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것. 과세 거래 아닌 거 물어보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거 답이네요. 과세가 아니죠. 예.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다. 현물 출자는 과세가 되고요. 판매 장려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과세가 되고 4번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용역의 제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닌 건 1번이다. 다음 4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그랬네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공매, 국세징수법 하면은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가 공매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있을까요?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부가가치세 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가령 건물이 수용이 됐다. 그 부가가치세 내야 되나요? 예, 안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3번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이건 우리 일반적인 거래죠. 교환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부가가치세에 과세된다. 4번 건설 용역의 무상공급.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도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네요. 자, 한번 골라봅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스마트폰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이 스마트폰을 수입했어요? 과세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아니죠.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작업복을 무상으로 주는 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재화의 경우 이거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가 되죠. 매입세 공제분이니까. 그래서 라번은 과세.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은행이 면세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과세 재화라 하더라도 이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자인 은행이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가라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다음 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거 교환 거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죠. 특허권을 양도하는 거. 네. 특허권, 아까 산업재산권 얘기 나왔죠?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요. 대여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건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 부가가치세 과세되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다. 4번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하는 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부담하든 안 하든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랬죠. 용역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요. 재화의 공급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습니다. 1번은 맞았고요. 2번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우리가 상속세 같은 거 조세물납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습니다. 2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이거 민사, 형사 이런 거 아시죠? 이 법원에서 경매에 들어온 거예요. 강제 경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다. 4번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예외가 좀 있지만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했다면 사업상 증여로 공급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매 방식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거는 공급으로 보죠.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죠. 민사집행법은. 다음에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용역의 공급에 어느 게 해당될까요? 상가 임대 용역의 공급입니다. 우리 임대 사업자가 용역이에요. 건설 용역의 무상 공급, 건설 용역은 용역이 맞지만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고요. 용역의 수입, 아까 수입에서 재화의 수입만 얘기 나왔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 시 재화의 수입이 과세고요.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없어요. 용역의 수입.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세인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은 1번입니다. 상가 임대.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맞았죠.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게 딱 요거 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았고 3번 회계법인이 거래처의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거래처 세무 자문 용역을 그냥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3번이 옳지 않다. 4번은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죠. 상표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요. 상표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시험에서는. 다음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죠. 1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있다는 것은 아직 통관이 안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수입으로 보는 것은요.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것은 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2번.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죠. 예. 자, 1번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고 2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아니라고 그랬죠. 예, 틀렸고 이것도요.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은 아니라고 그랬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4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이건 맞죠. 그래서 이게 자가공급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가공급 중에 첫 번째가 면세사업 전용이 있었고 두 번째가 과세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했다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렌트카 회사 자동차 운전학원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자동차 운전 교습용으로 소나타를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교습용으로 해가지고 수업료를 계속 발생시켜야 되는데 교습용으로 안 쓰고 직원들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 승용차가 비영업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비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자가 공급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다음에 11번. 다음은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재화의 공급 시기.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공급 시기는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맞았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잘못됐죠. 장기 할부 판매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죠. 예? 예.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되었을 때 아니죠. 답은 2번이에요. 3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 네, 맞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죠? 공급 단가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이게 전기나 가스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 판매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맞아요.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라는 것은 국내 업체끼리 수출품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아니죠. 현금을 꺼내는 때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공급 시기가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죠? 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이기 때문에 완성도에 따라서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는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4번, 내국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1번,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세금 계산서 안 배웠는데요. 네, 1번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원칙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발급, 교부 같은 말이죠.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맞아요. 네. 중개무역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제조만 하고 무역상사가 중간에 끼어서 우리 제품을 수출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공급 시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무역상사한테 인도하는 시점이냐? 아니다 이거죠. 선적일이다. 선적일. 통상적인 무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예,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맞아요. 다음에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럴듯한데 이게 틀린 보기다 이거죠. 외상 판매든 현금 판매든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다 그랬죠. 인도하는 때. 그래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그 장기 할부 판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네. 그 다음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틀렸죠? 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간주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이거 장기할부 판매하고 조건이 같아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이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3, 4번은 틀렸겠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제공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고요. 폐업시 잔존 재화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폐업일. 다음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공급 장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를 판단하고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 그러겠죠. 2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이다. 맞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 장소이다. 그렇죠. 4번.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이다.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용역의 공급 장소는 영무가 제공된 곳입니다. 영무가 제공된 장소. 그러지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를 공급 장소라고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공급 시기 뭐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문제 푸니까 공급 시기가 정리가 되죠. 네. 장기 할부 판매하고 일반 할부 판매하고 공급 시기가 서로 다르고 또 자동 판매기에 의한 공급 시기, 현금을 꺼내는 때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보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가셔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의 이론의 중간을 넘었습니다. 이제 중간을 넘었다고 봐야 돼요. 영세율과 면세. 너무 많이 나오고. 126인가요? 예. 네, 126페이지요. 네. 자, 우리가 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영세율과 면세 쪽입니다. 예. 영세율과 면세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영세율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의 개념이라는 것은, 영세율이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0% 세율. 그래서 이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전단계세 공제법 하에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되죠. 왜냐하면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공급세액이 없어요. 공급세금이. 그러니까 즉 매출세액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매입세액만 발생을 하겠죠. 매입세액만. 매입에 따른 세금은 있을 테니까.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의 개념은 완전 면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면세다. 그 이유는 지금 위에서 설명하고 있죠.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매입세액은 증빙이 있는 건 다 공제해 준다. 완전 면세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이나, 그러니까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라는 거 뭐예요? 수출이죠. 수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서 일부 국내 거래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 국내 거래에도 일부는 적용된다.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을 밑에 보겠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과세사업자.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인데 나는 국내 공급을 안 하고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면세 사업을 포기하면 됩니다. 면세 사업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완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첫째, 과세 사업자야 된다. 두 번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 즉 여기서 영세율을 말해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호주의에 의한 판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거주자 하면 이제 외국인을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법인은 이제 외국의 법인이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내국인이나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우리나라 법인, 국내 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대 국가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그 나라의 외국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수출이 되겠죠. 수출.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여기 열거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첫째, 재화의 수출입니다. 이게 수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또 중개 무역 방식으로 하는 수출도 있고, 위탁 판매 방식의 수출도 있고요. 외국 인도 수출도 있고, 외국으로 옮겨서 판매는 외국에서 직접 판다는 것이죠. 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그래서 외국에서 가공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 이런. 또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도 수출에 해당이 된다. 또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수출에 해당된다는 거. 내국 신용장, 국내 은행이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그 신용장을 말하고요. 구매 확인서, 외국 은행으로부터 그 신용장을 받은 거 가지고 이게 수출품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서류가 구매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라 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인데, 이걸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수출품의 임가공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이것도 수출이에요. 우리가 용역의 국외 공급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건설공사가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공사 전부 용역의 국외 공급, 영세율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사 또는 그 선박회사에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화물이나 사람들, 화물이나 사람, 여객이죠. 영액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하는 항행 용역, 이거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요게 이제 국내 거래이지만 아까 여기도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도 이것도 국내 거래예요. 여기도 국내 거래입니다. 4번에 있는 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외국 공관들, 대사관, 영사관, 여기에 공급을 하는 용역이나 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줍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외교 공관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외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에 공급을 했어요. 그것도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예. 거기 공관에 있는 직원들, 소속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거, 요거 영세율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도 영세율.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 예. 그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 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여기에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예, 이런 부분도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거래 중에서 국내이지만 우리가 외화 획득을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보시면 영세율 제도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면세사업자 포기제도라는 게 있는데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 외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는 건 다만 직전 연도에 그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들이죠. 예, 그러나 그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수출을 한다면 영세율 적용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는다. 예, 요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영세율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럼 면세. 면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면세의 개념은요.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네,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 환급되지 않는다. 네. 자,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고요. 매입세액도 공제, 환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세율하고 차이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매출세액이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면세 제도는 우리나라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이고, 우리 면세 사업자 하면 부분 면세, 매출세액이 없는 사업자. 대신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최종 소비자가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예.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 왜냐하면 그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방법이 없죠.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 제도라는 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바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기초 생활 필수품 및 관련 용역. 이걸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 이거는 식료품, 사람이 먹는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모두 면세. 그런데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에요. 아까 식료품, 농축수 임산물은 모두 국내산 외국산을 불문했는데, 미가공 비식용은, 이 비식용이라는 것은 동물용이나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말해요. 이거는 국내산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식용이냐 비식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돗물, 이게 부가세가 없고요. 연탄과 무연탄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성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 용품, 예를 들면 분유라든가 기저귀, 분유에도 액상형 분유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포함해서 면세. 또 여객 운송 용역의 괄호 속에 보면은 좀 제외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객 운송 용역에서는 제외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비싼 거는 다 제외입니다. 항공기 제외, 우등고속 제외, 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특수자동차 제외, 특종 선박, 고속철도, 유람선, 관광,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제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면세에 포함되어 있는 여객운송 용역이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버스, 전세버스 같은 거 말고 시내버스, 그 다음에 이제 KTX 같은 고속철도 말고 일반 철도, 지하철을 포함해서 일반 지하철이나 일반 철도는 면세다. 그 다음에 배도 유람선이라든지 고급 배는 안 되고, 무슨 뭐 여기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이런 그런 여객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및 관련 용역들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그래서 의료 보건 용역, 수의사의 용역까지 포함해서요. 혈액도 면세고요. 교육 용역이 면세입니다. 교육 용역. 그런데 교육 용역에는 그 옆에다가 좀 괄호를 하셔가지고 제외되는 거 2개만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교육 용역에 옆에 괄호 하셔가지고 무도학원, 운전학원 제외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무도학원, 운전학원 제외. 그러니까 무도학원과 운전학원은 과세 교육 용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표, 근데 수집용은 제외고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이게 면세고요. 도서, 책, 대여하는 도서관도 면세.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전부 면세인데 신문, 잡지나 뉴스에 들어가는 광고가 있다라면 그거는 광고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죠. 면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담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소정 담배가 면세고요.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면세입니다.
그럼 아마추어 운동 경기하고 여러분 프로 운동 경기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뭐 K리그라든가 이런 게는 프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운동 경기까지가 면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료 면세.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토지가 면세고요. 금융보험이 면세입니다. 토지나 금융보험 면세. 저술과 작곡가 그 밖에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예. 그러니까 저술과 작곡가에 준하는 인적 용역이 면세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에 보시면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또는 용역에 대해서 면세예요. 그리고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예요. 그리고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예요. 네. 그리고 주택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도 면세예요. 주택이나 그 부수되는 토지, 뭐 앞에 마당, 텃밭 이 정도가 되겠죠. 물론 규모가 있어요. 예, 얼마 이하라는 규모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 면세. 예, 그래서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쭉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이 대략 느낌이 오죠?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면세 제도는 아까 우리 결국에 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시험에서는요. 이 부가가치세도의 부가가치 세법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면세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소비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자를 위한 법률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교육 용역이나 뭐 수돗물 이건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아예 이런 누구나 다 소비해야 되는 이런 기초생활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말자.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역진성이 좀이라도 해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이 조세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소득의 재분배. 그러려면은 좀 여러 가지 인적인 요인을 좀 감안해 가지고 과세하는 그런 직접세 위주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소주를 먹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주 소비에 대해서 좀 소비세를 좀 많이 부과하게 하고, 그리고 또 좀 가난한 사람이 소주를 먹을 때는 좀 소주 부가가치세를 좀 적게 과세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징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게 이제 조세 정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과세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소득 재분배를 이제 기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그 역진성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전부 다 물세로서 동일하게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 가지고 있는 역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면세 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면세를 쭉 나열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좀 마무리가 좀 덜 됐어요.
예, 면세에 대한 얘기 좀 마무리하고서 다시 이제 영세율과 면세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